섭식장애를 위한 강화 인지행동 치료, 오늘 스터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김연아 선생님 해주시죠. 섭식장애를 위한 강화 인지행동 치료 스터디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터디 발표를 맡은 김유나라고 하고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5차예요. 그래서 이 책 활용하기가 1장이고 2장은 이제 섭식장애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인용해 온 건데, 이 책은 섭식장애 정신병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인 이제 진단 이동적 측면, 이거는 조금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섭식장애를 지속하게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각 환자별로 증상이 형성된 과정을 어떻게 밝혀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이걸 바탕으로 환자의 정신병리에 꼭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강화인지 행동치료 개발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1970년대 후반 성인 신경성 폭식증 환자에 대한 외래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치료되지 않는 병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 이제 신경성 폭식증의 인지행동 치료가 점차적으로 다듬어졌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손대든 대상군들이라든지 인지행동 치료의 바탕을 둔 치료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CBT-BN이 신경성 폭식증 치료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치료가 되거나 치료가 유지되는 환자가 많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잘 낫고 어떤 환자가 잘 낫지 않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환자별로 세밀하게 관찰을 했더니 환자의 변화를 방해하는 지속적인 방해물을 찾아냈고요. 변형된 치료, 여기서는 이제 강화인지 치료인데, 강화인지 행동치료인데, 그 장애물이 극복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요. 그래서 CBT-BN보다 강력한 강화인지 행동치료를 제안하면서 이는 모든 형태의 섭식장애에 적용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치료 개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랑은 오늘 2장까지 섭식장애의 정신병리에 대한 기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식장애에 대한 조금 개괄을 좀 보면은, 분류에 대해 보면은 이제 이 책은 2008년에 출판되었어요. 그래서 APA, 미국 정신의학회 DSM-4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섭식장애 외래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 중 어느 한 가지에도 잘 부합하지 않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섭식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EDNOS에 이제 포함되는 거는 첫 번째, 각각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체중이 저체중까지는 아니다라든지, 혹은 폭식의 빈도가 그만큼 많지는 않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어떤 진단 기준에 만족되지는 못하지만 이제 임상 양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과식장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폭식장애 라고 해서 이제 여기 세 번째는 아직 분류가 되지 않고 여기에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섭식장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섭식장애 10% 이하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섭식장애에서는 폭식하지 않고 제거 행동만 하는 제거장애와 야간 식사 증후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보시면은 4의 기준에 따라 있어요. 그래서 5의 변화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섭식장애 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폭식장애, 여기서는 이제 과식장애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는 무월경에 대한 필수 요건이 삭제됐고, 또한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에 더해서 개인이 체중 증가를 방해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좀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진단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추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신경성 폭식증에서는 폭식과 보상 행동의 빈도를 2회에서 1회로 낮춤으로써 좀 진단 기준을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이것도 추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손상을 일으키는 섭식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섭식장애에 포함되었던 그 환자들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책에서는 이제 섭식장애 유병률에 대해서 뭐 30% 정도가 신경성 폭식증, 10에서 15% 정도가 신경성 식욕부진증, 10%가 이제 폭식장애, 과식장애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좀 이거는 좀 연구 결과들도 좀 살펴본 결과 이거 조금 다르게 나와서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폭식장애가 가장 오히려 섭식장애 중에서는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걸로 이제 미국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유병률은 오히려 이렇게 이제 1.5%, 1%, 이제 2.8%로 이제 폭식장애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유는 이제 그냥 제가 그냥 한 가지 생각을 해본 건데, 아마 이 책에서는 뭐 섭식장애 성인 외래 환자 대상이었고, 또한 그 당시에는 이 폭식장애가 진단이 없었으므로 아마 스스로도 인식이 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한 진단 기준이 뭐 완화되면서 이제 1회 정도로 완화되면서 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사실 이렇게 뭐 따로 분류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놀라운 점은 서로 얼마나 다른가가 아니라 서로 얼마나 비슷한가 하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섭식장애에 있어서 각각은 이제 같은 정신병리를 보일 뿐 아니라 그 심각성에 있어서도 오히려 매우 유사성을 보인다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진단적 개념에 걸맞는 정신병리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매우 자의적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섭식장애의 특수한 핵심 정신병리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이제 특별하다고 하는 정신병리는 이제 섭식장애에서만 볼 수 있는 게 특수한 거고요. 일반적인 거는 다른 정신과적 질환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섭식장애에서만 볼 수 있는 이제 핵심 정신병리로는 이게 이제 인지적인 문제로 체형 그리고 그것의 조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취를 삶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서 섭식장애 환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거의 전적으로 그들의 체형, 체중, 그것에 대한 조절 능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임상 양상은 이런 이 인지적인 문제, 이 핵심 병리, 정신병리로부터 이제 2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핵심 정신병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체중 체형에 대한 매우 강한 관심. 그러니까 이는 좀 이걸 좀 과하게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반대로 아예 안 보려고 한다든지, 체중을 아예 확인하지 않으려 한다든지, 뭐 체형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회피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 자체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서 조절감에 매우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2번 자체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극단적으로 음식 섭취량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가 만든 여러 가지 구도로 특화된 규칙을 따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한 종류를 제한하거나 칼로리를 제한하거나 음식 먹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규칙을 따르고 있고, 이런 식사 습관은 점점 융통성이 없고 완고해지고 자기만의 규칙을 따르게 되고요. 이는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면 뭐 건강 악화라든지 집중력 저하, 불면증, 외식하기 좀 어려워지는 이런 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는 강박적인 운동이 있는데, 일상적인 활동이나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운동을 최우선시하고 어떤 활동보다도 그 다음에 신체적인 손상이 예상될 때에도 운동을 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또한 대부분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한 거지만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폭식인데요. 주어진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조절감이 상실된 상태로 먹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이제 과거에 심각한 식이 제한을 했던 배경에 관해서 생겨나는 걸로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폭식장애 환자들은 일부 제외되고 있겠죠. 그다음에 빈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하루에 수차례까지도 나타나고, 음식의 양도 이제 보통은 한 1000에서 2000칼로리 정도로 나타나지만 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폭식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책에서는 이제 주관적인 폭식도 보고 있는데, 주관적인 폭식은 양 자체는 많지 않지만 괴로움과 기능 저하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폭식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거 행동이 있는데, 제거 행동은 자기유발 구토나 하재나 인뇨제, 오남용 등이 있는데, 이제 보상적인 게 있고 비보상적인 게 있는데, 보상적인 거는 많이 먹은 후에 체중이 증가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상적인 거고, 비보상적인 것은 좀 의례적인 행동으로 다이어트와 유사한, 그래서 씹고 뱉는 행동, 이거는 이 비보상적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폭식과 과도한 운동처럼 감정 조절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섭식장애 임상 양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이제 특정한 체중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뭐 폭식장애의 경우에는 뭐 과체중에서 비만이 흔하게 좀 나타나지만, 이제 신경성 폭식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정상 체중부터 뭐 비만까지 여러 범위의 체중을 가지는데요. 이는 식이 제한과 폭식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우울과 불안 증상이 좀 흔하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울 증상은 폭식 증상을 보이는 경우 좀 두드러지고, 불안 증상은 식이 제한을 두드러지게 하는 경우 더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인 자해 행동이나 물질 남용이, 특히 뭐 알코올 섭취 같은 게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체중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제거 행동으로 인해서 뭐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치아 손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섭식장애 정신병리의 전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이제 전형적으로 10대 중반에 식이 제한과 함께 생겨나지만 점점 이제 극단적이어지면서 체중이 감소하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도 종종 폭식이 생겨나면서 서서히 신경성 폭식증이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섭식장애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경성 폭식증은 이제 후기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에 발병을 하는데, 이들 중 많은 경우가 이제 또 바뀌기도 하지만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는 섭식장애로 진단받을 만큼 심각한 증상을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책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책에서는 중년에서 좀 나타나고 남성이 흔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아예 이제 좀 다른 걸로 보고 있거든요. 다른 섭식 장애와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제가 다른 책에서도 좀 가져온 건데, 폭식 장애는 다른 섭식 장애와는 달리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되게 성인 초기에 발병을 하고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년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책에서는 폭식장애를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면서 다른 섭식장애와는 상당히 다른 걸로 보고 있지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식이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폭식장애 중에서도 식이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진단이 계속 옮겨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장 놀라운 특징은 진단이 옮겨 다닌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섭식장애 환자들은 식이 제한으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후에 과도한 식이 제한에 실패하면서 이제 폭식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진단의 이동은 DSM-4 체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정신질환에서 회복한 후에 다른 정신질환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섭식장애 하나에서 그냥 진화를 하는 것인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 후자 쪽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의 섭식장애 내에서 그냥 진화하는 거고 진단이 계속 그냥 이동하는 거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진단 이동적 관점인데, 그래서 DSM-4 체계를 적용을 하면 오히려 섭식장애 진단마다 각각 해당하는 치료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렵지 않냐라고 이제 저자는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섭식장애 환자는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서로 공통의 임상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이고 있고, 또한 이 연구들이 이제 이들 진단 사이에서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별개의 질환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진단 범주 내에 있지 않나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섭식장애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진단 이동적 메커니즘이 중요하고, 또 여기서 좀 나중에도 살펴볼 강화 인지 행동 치료에서도 역시 이 메커니즘에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경성 폭식증의 인지 행동 이론인데요. 이제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루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좀 핵심 도식, 그래서 체중 체형 그리고 그것의 조절에 대한 과도한 가치 부여로 이제 다이어트가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폭식이 나타나고, 이렇게 좀 간략하게 보고, 좀 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했지만 중추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평가에 대한 비기능적인 도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비기능적인 도식들이 이제 체중 조절을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죠. 근데 이런 체중 조절은 폭식으로 좀 이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식사 규칙이 깨어졌을 때 좀 극단적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예 완전히 나는 망했어 라고 완전히 놔버린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거조차 못해 라고 하면서 자기조절의 실패로 반응을 하면서 식이 제한으로 유발된 음식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굴복을 하게 되면서 조절되지 않는 폭식 기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속해서 해온 그 식이 제한들이 이런 반복되는 폭식 사파에 방해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요거 이렇게 다시 폭식이 이어지면은, 폭식은 체중 체형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킴으로써 핵심 정신병리를 유지하게 되고, 이후에는 더욱 강력한 식이 제한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이제 사건에 의해 영향받는 기분의 변화가 이제 폭식으로 이어지는 건데, 살펴보면 폭식이 날마다의 힘든 일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폭식은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좀 낮게 해주고 그들의 어려운 일로부터 좀 잠시 떨어져 있게 해주니까 이제 폭식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F는 이제 신경성 폭식증에서만 좀 나타나는 이 제거 행동과의 그 관계인데, 폭식을 했기 때문에 폭식으로 인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상적인 제거 행동을 하고, 그러나 이제 제거 행동이 폭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좀 최소화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폭식을 줄여나가지 못하는,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인지행동 이론은 이제 책에서는 좀 표로 있지만 간략하게 좀 보면은 식이 제한 시도가 여기서는 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로 현저히 성취량이 낮고, 이에 따라 명백한 저체중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2차적으로 이제 신체적인, 정신적인 양상, 정신사회적인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것 중에 몇몇이 예를 들면 뭐 사회적인 위축이라든지 배부른 느낌의 증가라든지 강박 성향의 증가들이 적게 먹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 지속시키기 때문에 환자는 결국 이렇게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엄격한 다이어트,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심각한 저체중으로 가는 게 신경성 식욕부진증, 계속 이 메커니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이어트, 폭식, 구토까지 이 보상 행동, 재고 행동까지 나타나게 되는 게 이 신경성 폭식증, 이렇게 좀 루트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폭식 장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폭식까지 이어지는 이 세 단계, 이렇게까지가 이제 폭식 장애에서 나타나는 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이동적 인지행동 이론에서는 이걸 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섭식장애의 다양한 범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어떤 섭식장애 진단에 있어서도 이 어떤 메커니즘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폭식장애처럼 어떤 경우에서는 이 과정의 일부만 제한적으로 아까 좀 보여드렸다시피 활성되기도 하고, 또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든지 아니면 신경성 폭식증과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폭식 제거형의 경우에는 전 과정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좀 다음으로 나중에 이제 살펴볼 강화인지 행동치료일 때는 이런 과정을 멈추게 하는 게 행동치료의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드리자면 섭식장애의 좀뭐 개괄이라든지 분류라든지 임상 양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이런 진단들이 각각으로서 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진단들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 이동적으로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나중에 있어서도 치료에 있어서도 이걸 좀 포괄적으로 다루는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 1예장의 주제이자 개요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오에 이어서 또 연속으로 이렇게 발표 어떠셨어요? 근데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하면서도 좀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서도 좀 재미가 있었고, 근데 좀 이 저자가 말하는 관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좀 계속 진단 이동이 되고 있다. 너무 싫어. 네,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려는데 벌써부터 이제 스터디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이 좀 겹쳐서 잘 보기에 김은하 선생님이 좀 거저먹는다 발표를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자, 저희 스터디 오늘 시작하면서 스터디 참여하시는 분들 좀 소개할게요. 저는 누다신 대표고요. 여기는 대표신 김은하 선생님이고, 네,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석영이고요. 네, 지각생입니다. 앞으로 지각생으로 불러주시고요. 자, 우리 네, 저는 그 목요일 저녁 브리더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 그 스플림 이화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주무신다고 자겠다 오늘. 잠을 좀 잘 안 자는 사람인데 자겠다고 해서 뭐 그래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음 모임부터는 오실 거고요. 그리고 저 옆에 이제 우리 스터디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세 분의 참가자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냥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세 분 계십니다. 초롱님, 칼린, 그리고 귤님, 이렇게 이제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세 분도 같이 스터디 하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먼저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스터디 참여하시는 분들, 참관하시는 분들, 이 섭식장애에 대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 좀 관심이 있으신지 좀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준 선생님부터. 저부터요? 네. 관심 많죠? 저는 근데 솔직히 관심 많잖아요. 관심 많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아는 분이 그 음식 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졌었어요, 당시에. 네. 예전 사귀던 분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냥 다른 사람, 이렇게 여사친인데 그분이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가 왜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막 그랬었거든요. 관심이 많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으면 그게 왜 죄책감을 가질 일이지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그런 거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구나. 예. 본인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진 않나요? 저는 음식 지금까지?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냥 먹고 싶어 먹고 네. 먹기 싫어 안 먹고 하니까 다이어트 해본 적도 없으신가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럼 뭐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오히려 근육을 키운다든지. 군대 때 잠깐 어. 예, 그 그 시기 나는 말고는 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자, 그다음 우리 지각생. 아이고. 방금은. 네, 주변에 저도 주변에 생각보다 이 협식과 관련해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호소하진 않지만 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고요. 상담을 하면서도 이 문제 때문에 오신 건 아닌데 분명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오셨지만 분명 섭식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김윤아 선생님은 나중에 이따 이제 얘기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하고 있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제 경계선 내담자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섭식 때문에 뭔가 상담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이제 아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섭식이 너무 심하고 힘들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언제부터 그랬냐 했더니 자기가 20살 때 80kg였대요.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가 27살인가 그랬는데 그때 체중이 50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5kg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뭐 정말 식이 제한하고 미친 듯이 운동하고. 근데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폭식하고 계속 토하고 이게 너무 반복이 됐는데,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섭식장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했지만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었던 건 되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친구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상담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길 가는 사람이 왜 그거 있잖아, 그 도넛, 서양 도넛 말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튀겨가지고 설탕 묻혀가지고 파는 그 도넛을 먹고 가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푸드코트에서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필름이 끊어진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가 알코올 병원에 있을 때 알코올 중독자들이 재발하는 과정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재발을 할 때도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분이 이제 단주를 좀 유지하고 계시다가 동네 가게에 뭘 사러 갔어요. 콩나물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콩나물을 사러 갔는데 그 다음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가 병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가게 주인이나 경찰들의 얘기를 자기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콩나물을 들고 계산하러 가는데 그 냉장고에 이제 초록색 병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 이제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거기에 딱 보더니 계속 서 있더니 갑자기 문을 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계산하고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막 밀치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 놀라서 경찰에 전화해서 이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 제가 그래서 되게 비슷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되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폭식이나 요 어떤 섭식 장애를 어떤 사람은, 어떤 전문가는 음식 중독, 당 중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치료하는 기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비슷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이거를 알게 돼서 진짜 제대로 밥 먹기 되기까지 진짜 한 3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한번 폭식 터지면 이 감정이 다 올라와서 저한테 욕하고 화내고, 자기 몸무게, 제가 이제 시킨 애대로 정상식을 해서 해다가 몸무게가 2kg가 올랐거든요. 그때 이 친구가 정말 뒤집어지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가 굉장히 크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해서, 또 이번에 우리 김윤아 선생님이 섭식장애 전문가로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되면서 이렇게 스터디도 할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세 분도
어떻게 좀 이쪽에 관심 갖게 되셨는지 우리 귤림부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섭식장애를 좀 모토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경험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 식단을 봐주고 그리고 운동 코칭을 해주는 일인데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적 행동인지 몰랐는데 먹는 것 때문에 일부러 변비약을 먹고 약간 일부러 구토를 하거나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면서 일상생활에 일에 집중하거나 공부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에 매여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도움들이 좀 제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좀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요. 네. 칼림도. 저도 그런 섭식장애 증상이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토하는 것까지는 안 가는데 이제 그냥 씹고서 뱉는 그런 더러운 그런 짓을 좀 한 1, 2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다이어트 굉장히 지금도 집착하고 있고 근데 저도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되게 흔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변비약을 심하게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형태는 너무 다양한데 진짜 저런 사람 문제가 없겠지 이런 사람도 같이 밥 먹고 지내보면은 그냥 꽉 하는 느낌으로 그 음식에 대해서는 좀 누구도 제가 볼 때는 누구도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 또 저 자신도 끔찍하지만 상대편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굉장히 끔찍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싫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대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랑 내 자신이랑 나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인식을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떠넘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왔습니다. 변비약이 하재죠? 네. 하재 말하는 거죠? 전 순간. 대표적으로 하재인데요.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되게 교묘하더라고요. 네, 되게 교묘해요. 그래서 좀 더 끔찍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근데 그럼 변비 그 하재는 일반 의약품인가요? 네. 쉽게 파는 그냥 뭐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봐야 된다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강박이. 강박이. 그래서 변비약을 한 100개씩 사고. 어떤 사람들은? 근데 사실 그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드러나는 거는 근데 안 드러나는 사람들도 그렇죠. 엄청 많은데. 그래요. 우리 초롱님. 네. 저도 중학교 중반부터 저는 거의 10년 이상 섭식으로 제일 힘들었고 이게 제 맨날 메인 테마였어요. 이것 때문에 상담도 시작하고 아무튼 이것 때문에 뭐 진로도 바꾸고 뭐 활동 제한도 엄청 크고 좀 가장 제 이슈 중에 하나였어서 관심이 많았고 요즘은 그래도 정상식 하면서 좀 편해졌다 생각을 했는데 그 코리아 섭식장애 진단? 그걸 평가하니까 뭐 스스로 해보는 게 있어요. 근데 점수가 되게 고위험군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생각이 그래갖고 더 좀 아직 그냥 밥은 먹지만 아직도 생각으로는 되게 갇혀있다 이 생각이 많아서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뭐 김연아 선생님 얘기는 정모에서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고등학교 네. 미국 갔다가 네. 제가 또 듣고 싶진 않고 영국이었어요? 네. 못 들으셨어요? 영상을 안 봤어요? 네. 2년 동안 안 봤어요? 왜? 아이고 나중에 안 되겠구만 지금.
오셨는데. 그러니까 다 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좀 모르시는 분들 간단하게 좀 혹시 관심 갖게 된 거. 어쨌든 이번 스터디의 메인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좀 이렇게 전문가 같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어떻게 계기로 혹시 관심 갖게 됐는지. 저는 좀 개인적인, 저도 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개인 상담 받기 전까지 계속 좀 그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많이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주변에 보니까 또 제가 섭식장애를 좀 주제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겪고 있고, 또 오히려 또 뭐라 그러지? 갑자기 말이 오히려 뭐 아예 말을 못 꺼내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걸 좀 알려보고자 좀 섭식장애로 강연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섭식장애 이렇게 치료나 이런 거 찾아보면 좀 나오는데 사실 그렇죠.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없었어요. 그쵸. 정신과가 섭식장애 관련 정신과가 진짜 한국에 몇 개, 진짜 손꼽힐 정도로 몇 개밖에 없었고 상담센터는 아예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제로 하는 상담센터는 없었어요. 그냥 저도 저 내담자 상담하다가 섭식장애 관련 책을 찾아봤는데 마땅히 딱히 이제 볼만한 책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거 언제 나왔죠? 2008년에 나왔고 번역되기로는 2011년? 2011년. 아 그럼 그때 있었긴 해 책이. 그렇죠. 그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전문가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과 전문인데 제가 여기 처음에 갈 길은 여기로 갔었어요. 이분이 거기 원장님이세요? 네네네. 그 마음과 마음. 네, 시기장애 자, 좋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1장은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뭐 이제 개발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1장에서 특별히 하실 얘기들은 없으시죠? 자, 우리 2장으로 좀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질문도 하시고 또 각자 경험도 얘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각생 질문 좀 하세요. 이 책을 보면서 근데 이게 좀 이전에 나왔던 책이랑 DSM-4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DSM-5를 찾아봤더니 이제 신경성 식욕부지증이랑 신경성 폭식증 그리고 폭식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진단 이종적 관점이나 DSM-5에서 좀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아직은 그 5에서 그렇게 보여지진 않았던 것 같아서 DSM-5에서도 여전히 이거를 다르게 이렇게 딱 진단 구분지어서 완전히 적어봤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설명이 좀 더 와닿고 좋았다고 해야 되나? 궁금하더라고요. DSM-5에서 어떻게 진단명을 바꿨고 내렸는지. 폭식장애가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섭식장애랑 좀 더 뭔가 세분화되게 더 설명이 더 돼 있잖아요. 과식장애라든지. 근데 그건 깔끔하게 딱 과식장애가 폭식장애고. 아니죠. 좀 과식장애 폭식장애. 그거 안 해주는 죄송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게 우리 센터 선생님들의 이 공부 안 한 게 티가 나네. 네, 알겠습니다. 번역이 좀 달라지. 이 과식장애가 네 폭식장애고 전 여기 보면서 제거장애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 이것도 가능하겠다. 저는 그게 좀 특이했어요. 좀 한마디 좀 해줘요. 그러니까 제거 장애를 저도 본 적이 없어서. 그쵸. 좀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제거만 하는. 그쵸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형식으로
제거만 하고 폭식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먹으면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식욕부진일 텐데 그러지 않나요? 제거장이 어디 나왔죠? 23페이지. 그래서 저는 이 제거장에 보면서 요 행동만 한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진다면 그래 이것도 좀 신기하겠다.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신기했던 게 야간 식사 증후군. 이거 보면서 순간 난가 이랬어요. 왜냐면 제가 좀 야식을 좀 자기는 먹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네. 자다 깨서 먹는 그렇지. 진짜 약간 목류병처럼 자다 깨서 막 먹고 모르고 막 그런데. 근데 여기에는 목류병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면은 왜 또 갑자기 먹어 몰라 먹어야 될 것 같아 라면서 이제 뭔가 먹는 거. 책 안 읽으셨어요? 읽고 왔어요. 읽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아니 여기서 또 낮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먹으면서 밤에 목류병이 아니고 자다 깨서 더 많이 막 이렇게 저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자다가 깨서 네. 갑자기 냉장고 털어서 먹고 그게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냥 그때요? 배가 고파서? 그냥 먹어야 먹고 싶다. 먹어야 될 것 같아. 먹어야 될 것 같다.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니까 자다가 안 깬 거예요? 먹으면 잠이 안 올 것 같다던가 그 의심이 이유가 막 생겨요. 거예요? 근데 기억을 못 하던데. 일어나고 저희 아, 할머니가 바꾼 거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 해요. 내가 어제 그랬어? 이렇게 기억을 못 하지. 근데 그 상태에서 보면 깨어나요. 근데 그것도 기억 못 해요. 아침에 물어보면 그것도 기억을 못 해요. 아니 할머니는 저희 치매 아니에요? 아니. 이런 경우는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아직 기억 잘 못하고 그냥 음식 막 이렇게 주변 흔적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치매 때문에 아니 치매가 치매가 아니고 야간 식사 증후군이라고 하시면서 뭐 자기가 좀 이런 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뭐 인터넷으로 상담을 한 거라서 깻잎이 끊긴 것처럼 기억이 안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야간 식사 증후군이 아예 기억을 못해야만 그런 장애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말은 없어요. 기억을 해도 포함인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의식적으로 먹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밤 잠에 깨서 그냥 먹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목격한 남편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해도 막 화를 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쳐내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제 내담자가 보였던 해리 같은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근데 칼림은 그런 건 아니었죠. 왠지 먹어야 될 것 같다. 근데 폭식할 때도 좀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요? 아니 근데 봐봐요. 아니 뭐 나한테 100만 명 중에 한 나한테 명. 화났어요? 일단 생각을 얘기해보면 네.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되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뭐 흔한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닌가? 그렇지. 나한테 화난 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야간 식사 얘기하고 말한 거 아니에요?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 화난 거 같아. 네. 친절하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얘기하지 넘어가자고 딴 얘기 하자고. 아니요 그런 건 그런 아니에요. 건 아니고. 네, 아무튼 이런 것도 신기한 것도 있다. 저는 요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도 저희 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뭐 비율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랑.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폭식장애가 훨씬 많고 더 가장 빈번한 질병, 가장 빈번한 폭식장애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좀 진단, 호응 기준이라서 진단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율이 적게 나온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몇 페이지죠? 비율이? 22페이지. 결국에는 그 폭식이 시작되면은 거기에서부터 거식증도 생기는 거고 거기서부터 조절 막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폭식이랑 그 체중에 대한 집착 같은 거.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는데 폭식장애가 너무 적게 나온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네 지금
사회를 보면은 비만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사실 저체중으로 죽어가는 사람보다는 비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 어제 테레비를 봤는데 그 체중이 쿠싱 증후군인가? 그런 것 때문에도 호르몬 밸런스 때문에도 너무 늘어나는데 식욕이 조절이 안 돼요. 운동 3시간 하는데 살이 찌고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 먹겠죠. 이런 폭식 장애는 저희 원래 이런 다른 신경성 폭식증이나 식욕 부진증은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오버해서 먹게 되는 거죠. 폭식증은 그러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게 폭식증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거. 그러니까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하는 건데 그죠? 폭식장애는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고삐 풀린 것처럼 막 먹는 게 폭식 장애고, 그리고 이런 신경성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게 이제 제어를 하다 보니까 의식이 이제 끊기면서 막 먹고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네. 폭식증이라는 게 사실 좀 그런 게 사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은 저는 뭐 마트 하나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절제 식욕이라는 게 아니 그게 절제하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아니 누가 나는 폭식증 부정하는 게 조금 그래. 그러니까 폭식증이라는 게 신경성 폭식증 말하는 거예요? 폭식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몰라 정상적인 사람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상 행동이 있는 폭식인지 아니면은 좀 그냥 먹기만 하는 비만에 가까운 폭식 장애인지 지금 말하는 게 선생님.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준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신경성 폭식증. 네. 그러니까 폭식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다정적으로 토하는 그거랑 네. 그냥 먹기만 하는 거랑 네. 그래서 신경성 폭식증은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감이 때문에 참다가 좀 이렇게 폭식이 터지는 거라면 폭식장애는 그런 어떤 압박감 없이 그냥 그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얘기 한 거죠. 그건 아, 아닌 것 얘기예요? 같아요. 제거량이 있냐 없냐 차이지 기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아까 전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폭식 장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보상 행동으로 이렇게 폭식이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다가 반작용으로 폭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진짜 폭식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중년 남성한테 좀 많은 걸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 없이 폭식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다이어트가 있고 내가 섭식 장애를 하다가 반작용으로 폭식하는 경우는 이제 폭식 장애에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단순히 많이 먹는 것도 폭식증이냐라는 걸 여쭤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게 장애가 되려면 핵심적으로 내가 체형, 체중 그것에 대한 조절에 대한 거는 집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단순히 많이 먹는 걸 폭식장애, 폭식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아니 근데 DSM 기준에는 폭식장애의 기준에는 그 체형에 대한 부분은 신경성 폭식증 말고 폭식장애는 없을걸? 진단 기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걸 이제 진단 통합적으로 보니까 있는 거지. 근데 거기 5가지가 모두 해당됐을 경우 폭식장애? 네. 신경성 폭식증 말하는 거예요? 폭식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장애에서도 DSM 기준을 저도 읽고 왔습니다. DSM 기준? 없는데요. 응? 진단 기준에 폭식장애? 체중 그런 거 진단 기준은 없어요. 뭐야?
그럼 책 보는데 벌써 아니 나는 또 사실 신세대들. 그 병을 부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나는 여기에 이장을 읽으면 이장을 사실 그 의사도 그랬어. 사실 이거에 대해서 병을 진단하는 그 기준을 쓴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네, 그 얘기가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변태거든 사실 조금. 음식 변태. 변태는 너무 다양해. 그 자기가 변태가 되겠다 하면은 그 약간 그 방법은 너무나 많다고요. 그걸 갖다가 규정을 하겠다고 이러면 뭐 폭식증이 있는데 체중에 대한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이거는 병이고 저거는 병이 아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 병이다. 병의 기준이 조금 그러니까 이 의사도 그치 이장 읽으면서 되게 안 읽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병의 기준을 하기가 너무 범위가 너무 방대하지 않나. DSM-5 기준이 있는데 5가지. 뭐? 책보고 정리해왔는데. 근데 이거 제가 블로그에 쓴 거라 5가지에는 이게 체중 체형에 대한 그런 체중 체형에 대한 압박이 없다. 그러니까 폭식장애 자체는 체중 체형에 대한 압박이라는 기준이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있기는 한데 제가 봤던 어떤 사례에서는 그분은 그 TV에 나왔던 건데 이혼하고 나서 또 이제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혼자 못 견뎌서 계속 드세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로 인해서 꼭 생겼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그게 촉발이 돼서 이제 뭐 다이어트 포기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폭식장애로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진단 기준 자체에는 그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네. 저도 옛날에 이제 구미를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혼자서 자취하려고. 어디요? 구미. 왜요? 난 가출을 한 거죠 지금. 아니 가출하려고 배도 타시고. 그때 배를 탄 거였어요. 네. 그래서 내려갔는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상하게 외로워서 그런지 그래. 진짜 엄청 막 그 인간 사료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팔아요. 인간 사료? 인간 사료라고 치면은 인터넷 치면은 저기 그 뭐냐 물건 파는 데서 이만한 10kg 막 이런 거. 네, 뭐 이런 걸 팔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사다 놓고 계속 하루 종일 먹었어요. 나도 먹을 수 있어. 10kg.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과자 종류가 있어요. 눈에 띄는 애도 있고. 근데 이제 대용량 판매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도시나 이런 데 사려고. 옛날 과자. 사료를 만들었네. 인간 사료라고 붙이는 거 너무 많아. 대용량이나 엄청 많아. 10kg 되게 사려고 있다. 그래갖고 물어본 거예요. 나도 약간 그런 그런 거구나. 감정 때문에 네. 그렇게 네. 근데 저도 뭔가 땡기면 막 먹기는 하는데 그냥 막 집어 먹긴 하거든요. 생각 없이. 근데 이게 속이 불편해지면 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느끼면서도 계속 먹는 건데. 제가 그랬어요. 배가 나는- 터질도록 먹는다니까. 많은 분들도 그냥 뭐 섭취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감정 조절하기 위해서나 혹은 뭐 기분이 너무 안 좋다 그런 막 음식 막 찾는 네. 애 있잖아요. 그런 그래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정도 폭식 정도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양 자체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저 스트레스 받거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밤에 그렇게 찾는데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 양을 많이 먹는 건 아니고 속이 부대끼잖아요. 왜 과자를 집어 먹어도 먹다 보면 그러면 놓게 되는데 이 장애가 심하면 그걸 부대껴도 계속 먹는 거예요. 그쵸. 계속.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걸 그 느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근데 나중에는 맛을 몰라요. 예. 맞아. 맛으로 먹는 게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이게 그냥 맛이 없거든요. 조금 이렇게 한 1kg 정도 먹으면 그때부터는 맛이 없고. 근데 그게 좀 먹는 거예요. 그럼 속이 부대끼지도 않고 별로? 배가 아프죠. 나중에는 아파요. 배가 아, 아픈데 먹을 때 먹을 때도 신물라고 그러셨어요. 먹을 때도. 근데 그러다 못 보니 멈추는 작은 거. 거. 맞아. 못 멈추고 있는 거. 그래서 돈도 진짜 많이 들어요. 아니 돈 카드빚도 엄청 많이 막 들어. 어. 사고 버리고 이만큼 사고 버리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진단 이동적 관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처음 들어본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이게 뭐지? 특이한 게 있나 그랬더니
진단이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굉장히 정확한. 다른 정신병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진단 이동적이니까 뭔가 좀 있어 보여. 역시 이런 게 중요해.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읽다가 더 뭐지? 한문으로 많이 써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제 진단이 좀 옮겨 다닌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38페이지 그림 1-5에 진단 이동적 인지행동 이론 이렇게 이제 하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네가 하는 치료하는 이론들은 이제 이렇게 이거의 전제에서 하니까 거의 모든 성식장애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썰을 푸는 거잖아. 그쵸. 근데 저는 이 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까 그 선생님이 되게 강조하면서 폭식증과 거식증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주목해야 되는 그거 딱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는 거? 폭식증과 거식증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이 책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 아 그래요? 끝까지 뒤에 가면 그러니까 일단 핵심 중추가 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체중 체형에 대해서 뭐 그것에 대한 조절에 대해서 되게 과도하게 가치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고. 아니 폭식증, 거식증 공통점인데 폭식증은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폭식 장애 중에서도 다이어트 하지 않는 폭식 장애만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해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폭식증이랑 거식증의 공통점은 조절 능력 상실, 집착. 어떻게 보면 폭식증은 음식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한 거고 거식증은 그 체형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한 거잖아요. 결국엔 둘 다 일상생활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공통점이 아닌가. 일상생활이 망가질 정도로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거. 그리고 거짓말이 거기 꼭 껴있는 거 같아요. 주변을 숨기려고 하는 거. 많이 먹은 사람은 안 먹는 것처럼 가서 일상생활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폭식으로 엄청 그 전날 막 케이크 1개 다 먹고 뭐 핫도그 5개 먹고 이제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아주 말끔하게 안 먹은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거식증인 사람은 또 이제 자기가 보면은 거식증인 사람이랑 식사를 하면은 꼭 그래. 걔네들은 아유 나는 너보다 많이 먹었다 그렇지 않니? 이걸 나한테 꼭 확인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밥 진짜 조금 먹거든요 걔네들. 거의 뭐 비빔밥을 시켰는데 2숟가락 먹어? 비빔밥에서 고기 다 건져내고 자기가 안 먹는 거 다 건져낸 다음에 밥도 조금만 넣은 다음에 비벼서 그것도 먹다 남겨. 그러고 나서 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먹었잖아 그렇지 않냐고 꼭 나한테 인정을 바라는 거야. 나도 그 심정을 알지. 그 심정을 알지.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고 싶은 심정은 아는데 나도 거식증 쪽으로 가봐서 근데 그런 거짓말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거짓말이 있어.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 조절 능력의 상실. 네, 일상생활 비과. 근데 보통 저 의학 기사 같은 거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병인가 그런 게 있거든요. 허리가 엄청 허리가 아픈데 이게 병인가요? 이제 환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뭐 일시적으로 지나가다 말 거예요라도 아니면 통증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은 그냥 좀 지켜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굉장히 기준이 되는 정도죠. 제가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대인관계 어려움에 반드시 거의 수반된다는. 그래서 그게 뭐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섭식 문제가 심할수록 왜냐하면은 자기의 어떤 체형이나 체중에 대한 게 있다면은 관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제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밥을 먹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밥을 거기서 대충 먹고 꼭 다시 그곳에 가서 다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자기는 살아남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들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상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자, 저희 스터디 이제 오늘 시작을 했고요. 저희 뭐 오늘은 이제 첫날이어서 이렇게 좀 얘기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이야기하시고 마치도록 하자. 자, 소감 한마디씩 오늘 스터디. 저부터 하면은 아까 칼림이 얘기하신 것 중에 그 진단하는 게 사실 이렇게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네요. 그게 중요한가? 진단에 대한 기준이 정하기가 너무 방대해서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의사도 그 책에서 얘기했거든요. 잘못 이해했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진단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의미가 있냐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좀 길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게 사실 별로 이렇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내담자한테 특히 그건 사실 그냥 명칭일 뿐이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관계적으로나 그 사람의 어떤 이슈나 다른 실질적으로 보이는 걸로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 그게 실체가 있는 거지 분명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심리학자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고 약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개념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어를 엄밀하게 써야 그걸 바탕으로 또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단이 필요한 거지. 사실 내담자들이 막 그런 진단을 외울 필요도 딱히 없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연구자들한테 필요한 거지. 그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네, 딴 분들도 하시죠.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여기서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하자면 치료를 할 때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거식증이 좀 심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진짜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병 자체가 뭐 진단을 좀 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치료 방법을 해봐야겠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으니까 치료적으로도 조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좀 개괄이었고 진단 뭐 이동적 관절이 좀 중요하다라는 게 저도 좀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중에 어떤 강화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어떻게 다룰지가 좀 기대가 되면서 오늘은 조금 하고 싶은 만큼은 얘기를 못한 것 같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7주나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섭수장애를 때문에 이제 뭐 관련해서 고통 받고 호소하는 분들 많이 봐서 저 나름의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같이 관계적으로 풀려고도 노력하고 그 정선 씨도 같이 해보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이게 쉽게 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반복 때부터 좌절하고 또 무기력해지고 다시 또 동기부여하고 같이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기대가 되는 게 조금 더 치료적으로 조금 효과적으로 빠르게 뭔가 좀 접근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리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는 스타트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동안 되게 여러 사례나 이렇게 들었던 것들이 좀 잘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이번 스터디를 하면서 좀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검색하셔서 본인이 섭식장애, 식이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좀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확실하게 뭐 분명히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좀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필요하면 또 전문가의 도움도 받든지 아니면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세 분도 오늘 어떠셨는지 짤막하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개념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너무 좋았고 앞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도 기회가 됐고요. 남성분들도 이런 섭식장애를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어요. 제가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라서 그런지 그 부분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있는지 궁금하고 싶었고요. 약간 섭식장애는 50%나 된다고 하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많다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먼저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조금 놀라웠고
그리고 의외로 해당 범위가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그냥 간과하고 그냥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하고 넘겼던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섭식장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알게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제 일에 대해서 좀 살짝 고민하게 되는 다이어트 코칭을 해야 돼서 섭식에 대해서 제한하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좀 그 부분이 고민이 돼요. 아니 그 오시는 고객들이 네.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해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나의 목표가 체중 감량을 기본적으로 원하고 오기 때문에 이게 항상 모순되는 부분이에요. 어. 섭식증을 고치려면 다이어트를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어. 다이어트를 원해. 저 근데 다이어트 나는 여기 기본적으로 일단 정상식을 변하면서 다른 뭐 간식이라든가 문제되는 식사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저도 정상식을 변하고 넘어가긴 하거든요. 다이어트가 너무 영이 아니에요. 강박적으로 식사 제한하고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많아서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 성취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칼리 왜 화내요? 누가 다이어트가 병이래? 왜 그래? 사회생활 하려면 관리를 해야지. 그걸 다이어트 자체를 병인 것처럼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책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중간을 잘 지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마무리를 오늘 어땠는지 화내지 저는 말고.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칼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칼륨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문제를 겪었던 사람만이 치료를 할 수 있다. 자기가 문제를 겪었고 그 문제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알 때 그때야말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 오늘 말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많이 심각하게 겪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근데 그런 게 혹시 좀 이렇게 너무 산만하게 어지러지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네. 네. 그렇습니다. 한 치킨 좀 뛰어나셔도 괜찮아요. 늦지 마세요. 괜찮아요. 늦어도 티 안 나요? 저는 그 제거 행동이 체중 조절 수단으로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감정 조절 수단으로 쓰인다는 게 좀 신기했고 그래서 이게 쉽게 떼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거 행동이. 그게 신기했고 폭식장애 중에는 그 체형 집착 없이도 되는 것도 신기했어요. 아까 나누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확한 방법이 있다 이 말 들으니까 좀 안심되고 이런 영상이 진짜 유튜브에도 섭식장애 찾으면 정말 없어요. 영상들이 너무 없는데 뭐 제대로 어떻게 하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좀 여기서 다 좀 많이 다뤘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방법까지. 그렇죠. 이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죠 책에? 나와야겠죠. 저자이신 줄. 이 책 선택했잖아. 다 나옵니다. 네네네.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또 없으면 또 여기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귤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남자분들 얘기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은 체형과 체중에 대한 부분이 크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이렇게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좀 비만이었다가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좀 많이 그럴 것 같고 그런 분들 말고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렇게 근육 관련해서 키우거나 뭐 아무튼 그렇게 하면 섭식을 좀 이렇게 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직업에 계신 분들이 어쩌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섭식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좀 남겨주시는 것도 왜냐면 그렇거든요. 남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잘 안 나오시기 때문에 그걸 그쵸 갖고 있는 남자분들도 이렇게 자기가 도움을 받을 때 생각을 못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경험 나눔이 혹시 가능하시다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섭식장애를 위한 강화 인지행동 치료 앞으로 7번 남았고요. 다음 주 발제는 우리 이주원 선생님
총 16장이어서 한 번에 2장씩 발표하게 됩니다. 아까 칼린이 책 읽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번역이 깔끔하진 않더라고요. 번역이 깔끔하진 않아서 저도 읽으면서 좀 정신을 부여잡아야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이제 이 책 읽으시는 분들은 번역이 이렇게 말끔하지는 않다. 용어도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 용어도 또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그 dysfunctional을 우리 보통 역기능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분은 비기능적이라고 해서 장모님 책 안 읽어보셨나 봐요. 표정이.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용어적인 부분들도 조금 그럴 수 있다. 그래도 아무튼 이 스터디 보시는 분들은 8주 동안 함께 해주고요. 우리 세 분도 8주 동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